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 보는데 부동산은 심리예요. 네. 근데 저는 심리의 방정식 중에 하나가 결국 금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심리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임계치를 넘는 순간 네. 심리가 급작스럽게 위축될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금리를 항상 유념을 봐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네. 상반기는 좀 아무래도 뭐 네. 금리나 뭐 환율이나 이런 거 좀 상승할 거로 좀 예측을 하셨었던 것 같고 네, 네. 하반기는 조금 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로 봐야 되나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네.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참 책에-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금리가 오를 수 있고 네. 하반기로 갈수록 그 오름폭은 오르긴 계속 오르겠지만 그 전에 10의 속도로 올랐다면 이제는 5의 속도, 4의 속도, 3의 속도 그리고 그 언젠가는 다시 한번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았는데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물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따라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앞으로 내려간다면 네. 금리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오름폭이 줄거나 아니면 내려갈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네. 큰 의미에서 보면 네.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이 물가 상승의 압력이 차츰 안정될 거다라고 책에는 기술을 했고 네. 거기에 보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죠. 네. 근데 그 가정들 중에 하나가 약간 빗나갔어요. 뭐냐면 어떤 거죠? 저는 우크라이나발 전쟁을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가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운 좋게 예견을 좀 했었고 그런데 그 전쟁이 올해 상반기에 봉합될 거다라는 가정을 갖고 인플레이션을 네네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발 이 전쟁이 네. 꽤 장기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 전망이 약간의 수정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지속되거나 아니면 고점 찍고 이것을 네. 흔히 피크아웃이라 그러는데 네. 피크 찍고 내려올 수 있는데 그 내려오는 수준 자체가 조금 덜 내려올 수 있죠. 덜 그래서 내려온다. 제가 이 책에 담았을 때는 미국 기준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해 연말에 4% 초중반에 이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같은 이런 변화의 요소를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5% 초반 아니면 4% 후반까지도 네. 소폭 좀 오를 수 있는 룸은 있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지금 2달 동안 1% 올린다고 하고 네. 사실 이게 엄청나게 겁나는 수준의 속도라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네.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 네네. 금리 상승 속도가 어쨌든 계속 좀 네네. 당분간 더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시중금리랑 네. 기준금리랑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네. 기준금리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올리는 금리, 가장 근간이 되는 금리입니다. 네. 그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룸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시중금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선반영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 기준금리는 이제 올려서 1%의 네네. 수준인데 미국의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보통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우리가 시장금리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 시장금리는 이미 3.2%를 찍고 지금 2.7에서 8% 수준이에요. 기준금리는 1%인데 선반영 다 했구나. 시중금리는 이미 3%에 네. 육박하니까 네.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수 있지만 네. 이 시장금리는 이미 다 반영한 상태라서 앞으로 더 오를지 아니면 내려갈지 보합일지 아직은 의문스러운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그대로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환율도 네. 사실 뭐 약간 지금은 좀 내려온 상태인데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는 뭐 네. 1300 가까이 갔다가 좀 많이 네. 좀 내려온 상태인데 환율도 지금 되게 높은 편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환율은 이제 원화 환율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고 원화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달러 환율이 네. 달러 대비 원이 1,200원에서 1,300원 즉 네. 높아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원이 좀 싸진 거죠. 한국 맞습니다. 돈이. 네, 그게 이제 원화 약세라고 부르는데 네. 한 3주 전일까요? 달러 환율이 장중에 1,296원까지 갔다가 1,291원으로 종가를 마감했어요. 그럼 거의 1,300원 다 간 거거든요. 네. 상당히 원화가 약해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이 이제 6월 3일 이니까 네. 2월 3일 기준으로 1,240원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50원 정도가 꽤 빠르게 내려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 열흘 사이에 원화가 꽤 강세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원화가 어떻게 될 거냐에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근데 우리가 이 원화를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냐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 국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도
뉴스플로우를 쭉 보시면 주가는 빠졌는데 이 주가를 떠받쳤던 개인들의 다 매수 자금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또 이면에 어떤 헤드라인 기사가 있냐면 도대체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얼마나 팔까? 계속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환율을 봐야 되냐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면요.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를 갖고 우리가 외국인이 드디어 한국 주식을 사겠구나라는 이런 트리거로서 우리가 환율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식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달러 환율이 1240원 선에 있는데 저는 다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달러가 나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시 달러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되게 약간의 점핑이지만 되게 의미 있는 멘트였어요. 달러가 나간다는 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시중에 달러가 많으면 흔한 거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급부에 있는 우리 원화 자산, 원화가 강해지는 건데 반대로 달러가 나가면 시중에 달러가 희소해지니까 달러는 가치가 높아지고 원하는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달러가 나가냐? 그럼 약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경로가 수출하고 수입의 차이인 순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 수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무역 수지라는 게 6월 1일 아니면 5월 1일, 뭐 7월 1일 매월 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초 대비 계속해서 5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좋은 거 아니었어요? 적자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달러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수입이 더 크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 우리나라는 100% 순수익급이거든요. 에너지를 밖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천연가스 아니면 휘발유, 뭐 경유 등등 이런 원재료를 밖에서 사오는 가격이 높아져서 수출도 나름 잘 되고 있지만 수입이 더 커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초 대비 계속해서 적자다? 이거는 안에서 달러가 귀해진 거죠. 거기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전망인데 앞으로는 달러가 좀 더 약해질 수 있는 룸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곧 여름부터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다들 이제 제주도를 넘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고 자가격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리오프닝 시대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행도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와 비등하게 들어와서 외국인이 쓰는 돈과 우리나라가 밖에 나가서 쓰는 돈 이것을 여행 수지라고 합니다. 여행은 적자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행 수지는 만성 적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으로 해서 일시적인 흑자를 보이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부터 여행 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무역 수지도 적자, 여행 수지도 적자 폭이 확대될 것 같고 그렇다면 수급 측면에서 봐더라도 달러가 좀 귀해지겠다라고 보는 게 저희 전망 중에 하나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수급 외에도 약간 이제 경제학적 아카데미를 좀 소용하면 한 나라의 통화는 그 국가의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통화 가치가 좋아지는 거고 강해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떠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경제 전망을 하는 곳이 정부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이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어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3%를 전망하고 있다가 이번에 2.7%로 낮췄고요. 물가는 4% 후반으로 높여놨어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을 차치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이것이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탈을 추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통화도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외국계 자본이 뭐 주식도 팔고 어차피 또 환율도 올라가면 더 안 좋으니까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또 일어날 수도 그럴 룸이 있죠. 단. 근데 네. 다 그럼 안 좋냐. 네. 그런데 딱 하나 좋은 게 희망적인 얘기. 네, 뭐냐면 보통 외국인이 우리는 국내 주식을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즉 어떠한 큰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에 의해서 하나의 자산으로서 한국 자산을 유념없이 볼 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주식도 보지만 채권을 더 우선순위로 봐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쟁력이라든지 주요 흔히 동종업계라 그래서 피어 그룹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 간에서도 피어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 대비 한국은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는 신용도가 안정적인 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더 많이 사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유인은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달러가 좀 귀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도 어쨌든 올리고 있고 네. 그러면은 그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돈이 빠져나갈 요인인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좀 이제 디테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딱 1대1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면 당연히 한국에 예금하는 것보다 미국에 예금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 시장의 이 자금들은 두 국가의 경제 규모 사이즈가 비슷해야지 그게 먹혀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큽니다. 네. 그러면 저기서 금리 1%포인트 더 준다고 해서 이자율 1%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빼서 한국으로 투자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그만큼 미국처럼 뭐 신용이라든지 크레딧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괜찮냐에 대해서는 또 세무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증 분석들,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국가의 금리 차이에서 환율이 결정하는 그 결정력은 두 국가의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일수록 결정력이 높고요. 한국과 미국처럼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사실 이 금리가 그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사실 우리 부동산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뭐지? 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정리하면은 미국 금리 인상은 뭐 네. 예견되어 있는 게 있고 네. 그거에 맞춰서 한국도 어쨌든 따라 올린다라고 보긴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따라올 환율도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에 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 부익남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 보는데 부동산은 심리예요. 네. 근데 저는 심리의 방정식 중에 하나가 결국 금리가 작용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실수하는 게 이 매크로 변수인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 지금 낮은 수준에서 높아지는 경우에서 임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느 수준까지는 심리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히팅 포인트, 즉 임계치를 넘는 순간 심리가 급작스럽게 위축될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금리를 항상 유념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뭐 연말에는 이미 5에서 6%또 주담대가 7%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저의 견해로는 봤을 때 가상금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높아야 되나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투자를 해오면서 이 기준금리가 과거에 없었던 기준금리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때보다 사실 지금 주담대 빌리는 게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뭐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나요? 가상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신용 스프레드라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신용이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은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기관끼리의 코스트, 비용이 제일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금리가 우리에게 즉 일반인한테는 비용인데 또 은행한테는 그게 또 마진과 이익이 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또 예대 마진이라 그래서 대출을 하고 예금의 차이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만큼 국제적으로 아니 국내적으로 자금이 줄어드는 국면에서의 가상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은행 입장에서도 돈이 결국에 내 판매 물건인데 맞습니다. 돈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왕 파는 거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렇죠. 뭐 이왕 파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나가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대출 상환이 안 되는 리스크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상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 가상금리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유지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상금리가 더 올라간다? 네. 그 이유는 돈이 더 수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거시환경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의 거시환경 환경에서 보면 시중에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보다는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이 신용 스프레드 이런 부분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저는 정치색은 없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하고의 한국의 경제가 허리케인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결국 한국도 외국에서 자금 소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가상금리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뭐 가상금리도 지금 높은 상태인데 기준금리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 시장에서는 되게 금리 부담은 확실하게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내일보다 연말이 기준금리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 좀 심각한데 하면서 심리가 좀 이렇게 축소될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스탠포드하게 금리 전망을 쭉 해드리는데 네. 그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의 히팅 포인트가 어디냐는 네. 사실 블랙박스예요. 더구나 그 히팅 포인트는 각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로케이션, 즉 위치마다 좀 다른 것이고 네. 상황마다 다른 것이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컨센서스라는 게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것이 또 다른 학습 효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연말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75%, 네. 내년 6월에는 3%가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컨센서스예요. 네네. 그렇다면 물론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내년 6월 말에는 기준금리가 3%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은 가상금리와 네. 금리 수준이 있을 거냐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사던 네. 주식에 투자를 하던 대응의 어느 근간으로서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사실 물가가 네. 오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것과 이 부동산 쪽은 뭐 어떤 연관이 좀 있나요? 결국 다양한 측면에서 있지만 네. 직접적인 연관거리는 결국 금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올해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물가가 5.4% 네.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의 물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CPI 인덱스 즉 지수라는 것은 네. 수많은 품목들의 가중 평균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품목은 평균 5.4% 올랐다는 것은 네. 어떤 건 50% 오르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뭐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실생활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이죠. 네. 소비가 위축시키면 시차를 갖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 선순환 관계에서 하나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공급 곡선이라는 게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라서 2, 3년의 터를 갖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좋아야지 계속해서 짓는 건데 네. 만약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뭐 건자재가 올라서 시공사들이 네. 지원하는 거 외에도 경기에 대한 공급이 줄겠죠. 네. 아니면 그에 대한 영향이 미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소비 측면에서. 네. 또 직접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르면 따라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임계치는 어딘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네. 이전보다 훨씬 더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도 부동산의 이 심리에는 네. 긍정적이진 않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히 뭐 임차인 분들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아닌 그냥 실거주자들도 네. 대출을 빌려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네. 어쨌든 생활비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한국 경제가 좋지는 않다라는 네. 거에 어쨌든 전망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뭐 고용이든 소득이든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금리 네. 상승 속도 때문에 좀 네. 위축이 되는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글로벌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부동산의 하향 안정화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하향 안정화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과거 우리가 경험을 놓고 보면 네. 자산은 하향 안정화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러졌지. 쭉 가다가 한 번에 딱 꺾였다는 거죠. 네, 하향 안정화를 항상 전망하고 바라고 있지만 네. 실제 조정 과정은 급격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향 안정화라는 전망이 네. 언제든 부러질 수 있다는 전망을 어느 정도 깔고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요. 이게 좀 실제적인 전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금리 상승이 결코 달갑지 않죠. 더구나 약간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건 금리가 상승해서 가장 여파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가계, 기업, 정부, 경제 3요소를 네. 놓고 봤을 때 부담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 손꼽히는 게 한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늘상 뉴스플로우에 나오는 가계부채 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이미 100%를 훌쩍 넘었죠. 그러면 지금의 이자의 부담은 훨씬 더 탄력적일 수밖에 없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전가시키면 되고 네. 상당 부분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이자 부담의 부담이 뭐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적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만 원의 이자가 150만 원이 됐을 때 그 여파가 꽤 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가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들어간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은 어떤 뭐 저금리 시대에서 막 대유동성이 막 늘어나던
것처럼 뭐 아무거나 사도 막 오르고 이런 시장은 끝났다. 그거는 뭐 끝난 그렇죠. 것이고 네네. 이제는 뭐 좀 지역별로 뭐 물론 뭐 부동산은 뭐 다르지만 네. 옛날처럼 뭐 막연하게 다 아무거나 사도 오를 거다 이런 상황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